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도 약화시키기 때문에 부채를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를 굉장히 적정 수준으로 제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경제 정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가계대출이 5달 연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요. 걱정되는 건 연체율도 함께 뛰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가계부채의 총 규모는 GDP의 100%를 넘어서 이 GDP 대비 비율로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이고요. 지난 5년간의 이 증가율은 세계 1등입니다. 자, 고금리 상황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또 가계부채 위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오늘 여야 국회의원 또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의 성한경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 경제학과의 정세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우리 가계부채의 전체 규모 그리고 증가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들 진단하고 계신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인지 아직은 괜찮은 건지 우리 송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돌이켜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 가격이 정말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 추격 매수 등으로 여러 가지 그 주택 우리 구매 관련된 그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고금리 영향 또 이렇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제 가계 부채가 좀 안정화되는 듯 하더니 최근에 다시 또 주택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면서 다시 또 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불과 1개월 사이에 6.6조가 늘어나는 등 이러한 것은 상당히 뭔가 좀 우리가 긴장을 하고 이제 뭔가 좀 부채 관리에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또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선제적 대응이란 말은 아직은 우리 경제에 큰 문제까지는 아니다. 근데 곧 그럴 수도 있다. 그럼요. 예, 지금 이제 기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홍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우리가 흔히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양극화가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들의 어떤 성장 잠재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게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을 경제의 혈맥이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심혈관계 질환이 아주 심하게 앓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올겨울을 넘기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을 정도로 그래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오늘 주제지만 기업부채, 그래서 부채 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경제를 누르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닥치고 있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합하면 금융시장을 흔들 만큼의 규모가 되고 있다 이미. 그럼요. 네, 교수님. 예, 아무래도 최근에 뭐 나온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지난 5년간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뭐 성적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1등이었던 점은 맞습니다만은 아주 최근에 봤을 때 그걸 조금 쪼개서 봐야 되는데요.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는 오히려 조금 감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5개월간에 봤을 때는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서 극한 상황이니까 뭔가 극한 대책을 취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어떤 긴장해야 되는 순간은 확실히 다가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세훈 교수님도. 뭐 지금 당장 어떤 위기가 닥칠 만큼의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게 감추어진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숨겨진 빚이 있고,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환 유예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틀어막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 이게 뭐 몇 년 전하고도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틀어막고 있지만 이 부정적인 측면은 이미 악순환적인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고금리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렵거든요. 자영업자들이 빚이 많거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좀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만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상반기나 이렇게 돼서 어떤 위기까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우리 홍 의원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올 연말을 못 넘길 수도 있다? 무슨 뜻이죠? 지금이 그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가계부채만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이면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PF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계는 130조인데 증권사 지급보증 합치면 한 160조쯤 되고요.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 적자가 5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76조, 대충 합쳐보면은 60에서 한 300조 사이가 굉장히 악성 종양처럼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차가 일반 우리가 흔히 보면 총량적으로 한국은행 얘기하면은 전체를 평균을 얘기하죠. 합을 갖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신용이 있고 담보가 있으신 분들은 상위권에 은행에 다 몰려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우리 중간 아래쪽에 있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가계부채를 그냥 2,100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2,100조가 대출 금리가 한 2%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은 2,100조에다가 1년간 2% 올랐으니까 합치면은 약 40조 정도 가계가 더 이자 부담을 해온 거죠. 여기다 기업 부분을 합치게 되면 기업이 한 60조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계부채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되고 기업부채까지 연결해서 이자 부담을 국가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100조 정도 더했고 악성 종양은 270에서 300조를 전혀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이런 땜빵 정치는 안 되고요.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안정화시킬 대책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 예, 뭐 이런 종합적으로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고려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최근에 우리 그 가계부채 중에서 특히 그 청장년층 우리 저 20대 30대들의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젊은 층 연체율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연체율이 그 우리 20대의 경우에는 뭐 한 0.7%였던 것이 1년 사이에 1.4% 두 배가 늘고 또 20대, 30대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0.3%였던 것이 0.6%로 두 배가 느는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상당히 그 가계부채 부담이 크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맞춤식 대응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그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 거시경제 운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외국에 비해서도 또 부채 관리에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시장 관리를 특별히 잘해야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맞춤식 이런 부채 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올 연말에 혹시 금융기관이 흔들거릴 정도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보시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올 여름에 새마을금고가 좀 흔들렸었죠. 상황, 그리고 이제 뭐 잠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안정화되려고 하는데 저축은행이 또 그러죠? 저축은행은 금융위가 조절하면서요. 지금 감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금리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리를 얼마로 보느냐는 거죠. 그 업계 사람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생각해요. 그때 너무 빨리 구조조정해갖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자산들을 헐값에 처분했는데 그 다음에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내년 말 금리가 기준금리를 평균적인 컨센서스가 지금 5.1 정도 되거든요. 지금 5.25잖아요. 거의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못 내린다는 거고. 못 내린다는 거고, 그러면 이자를 또 1년간 국가 전체적으로 과거 대비 100조를 또 쏟아붓는다. 그랬을 때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자꾸 땜빵 대책을 하면은요, 이거 잡아낼 수가 없어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부터요, 그 당시 저축은행들이 한 20, 30개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금리 레벨이 훨씬 더 높고요. 부채 규모는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어떤 수출 증가율에 이런 경제 체력도 다 약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좀 너무 총량적인 지표만 보고 있지만 금융이라는 것은 한 군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전염 효과로 확산이 하루 이틀 사이에 쭉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경계감을 갖고 구조적인 정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자. 뭐 위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사실 높아서 지금 이자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또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그걸 방치하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는 정말 모두 다 패하는, 뭐 지금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형태의 그런 부담을 모두 다 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채를 저절로 떠안고 가는 형태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뭐 한국은행의 정책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긴 한데 하나하나씩 저는 해결 방안을 좀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이제 그 가계 부채가 갑자기 최근 한 5달 사이에 늘어난 것은 몇 가지 정부에서 내놨던 어떤 대출 약간 완화 정책 같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부분이 관련된 그런 부동산 같은 걸요. 다 예. 부동산이 사실 온 것인데 그 주담대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이 좀 어려운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채권 시장의 문제가 말씀하셨던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금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 한국전력하고 가스공사의 어떤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시 또 더 악화될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가 이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위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근데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도 터질 향후에 수 이제 있다. 금리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 터질 수 있다는 것이고, 개인 이게 저는 지금 당장도 이렇게 조짐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그 비율이 뭐 늘어나고 2배 있죠.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연체율이 아직 이렇게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올라오고, 그것도 이제 정부가 정책으로 줬던 그런 대출 같은 경우에 상환 유예를 해주고 있음에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좀 진지하게 이 위험성에 대해서 크게 판단을 하고 들어야 될 것이냐, 대응이 들어야 말 것이냐, 이제 그런 예. 점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한균 교수가 조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 다시 늘어나는 게, 예를 들면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막 급증하는 현상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거고, 소위 말하는 영끌족들의 어떤 대출이기도 한 건데, 가계부채 가운데 부동산 관련된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비율로도 높고요. 또 한국만에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죠. 전세 제도. 그러니까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세는 부채죠. 그렇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 대비 전세까지 포함하면 3배가 됩니다. 연봉이 예를 들어 7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세금 내고 뭐 건강보험 떼고 뭐 해서 실제 가처분 소득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빚이 1억 5천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딴 나라들 평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1억을 잘 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2배를 안 넘고 1.5배 되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경제개발 시작하면서부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늘어났어요. 멈춘 기간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2년도 4대 신도시 나온 다음부터 IMF 외환위기까지 한 7, 8년 동안만 증가세가 조금 둔화됐고 약간 잠시 멈췄던 경우가 있고요. 우리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들이 집을 사는
것을 통해서 또 건설업도 부양이 되고 또 우리도 인구도 그 사이에 또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예. 또 부동산 가격이 계속 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부동 예. 예. 우리나라의 우리 지금 가계,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적으로 아마 그 가계들의 자산 보유 형태가 부동산 형태로 갖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그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이 또 굉장히 한정된 그런 부동산에 또 이렇게 보유에 따른 또 이 캐피탈 게인, 소위 자본 이득이 많이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보장이 되는 측면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키우고 이렇게 부를 이제 축적해오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그것이 이제 어쩌면은 전세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낳았고, 예. 또 그걸 보금자리로 또 디딤돌로 해서 이제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선순환의 구조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그렇지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유난히 그 이런 투기 억제를 통해서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공급 내지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 원리를 존중했으면 그게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선순환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과도하게 공급은 또 규제하고 이 수요는 또 억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이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또 그런 추격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무리한 대출에 의존하고, 그게 또 갑작스럽게 부동산 또 침체가 올 경우에 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자산 그 가게들의 자산 구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정말 신중하고도 정말 주의 깊게 해야 될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부동산과 가계대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때문에 최근에 이런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두 가지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빨리 급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가 갑자기 대출이 늘어나니까 아 뜨거라 하고 이제 다시 좀 규제를 좁힌,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일반형을 없앤다든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정책을 하나 내놨고, 두 번째는 부동산 공급 확대 등등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 요인을 좀 줄이는 9월 26일 9.16 대책, 이 두 가지 대책을 내놨거든요. 이제 그 두 가지 대책이 과연 가계대출과 연결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아까 홍 의원께서 거듭 이건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땜빵식으로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는 걸로 하죠. 자, 최근에 발표한 그 두 가지 대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효과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대출을 좀 규제하는 부분은 사실 최근에 늘어난 게 그 대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10월 달 정도부터는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뭐 당장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고 좀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이제 다소간 좀 사라졌다, 영끌 심리가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종 약간 패닉 바잉을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좀 죽여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을 우리 안정적으로 늘어나가서 당장 집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신뢰감을 그 경제 주체들한테 심어주는 게 굉장히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부 대책 이 정도면 됩니까? 예, 뭐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뭐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자만하면은 또 시장은 또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정말 신중하고 이제 아주 주의 깊게 접근해야죠. 이번에 9.16 주택 공급 대책 저는 뭐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이제 망가진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급 규제를 좀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가 막힌 곳에 뭔가 이렇게 혈류가 흐르게 하듯이 주택 공급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원활하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시장 존중의 그런 그 주택 정책, 그것이 이번에도 또 제시가 됐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요즘 이 주택 건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건자재 국제적인 공급망의 문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건자재 값이 오르고, 특히 또 최근에 우리나라 이 인건비가 물론 여러 가지 또 있었지만 과거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건비도 급상승돼 있고, 거기에다가 고금리까지 가세하니까 사실 주택
공급 원가가 이제 그 급상승을 해서 사실 시장 원리가 굉장히 작동하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정부가 이제 공공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민간의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서는 공적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예를 들면 PF 보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강 조치를 좀 취한다든가. 이번에 포함됐죠, 대책에. 그렇죠. 예, 그래서 관련된 또 규제도 좀 완화하고 또 이렇게 민간에서는 어려운 그런 주택 공급을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필요한 곳에는 적시에 이런 적정량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도 이번에 눈여겨볼 그런 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을 좀 떨어뜨려서 그럼요. 예. 대출 증가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글로벌 공황 전문가 중에 하이먼 민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돈을 대출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집을 우리로 따지면 주담대를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이걸 갚을 능력은 갚는 유일한 방법이 집값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폰지 금융이라 한다. 사기 금융이라 한다. 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 정부 정책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지금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고공질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과거의 반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올해 미분양이 늘다가 줄죠. 주는 이유는 분양을 안 하니까 그래요. 착공도 안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쿠션을 먹어서 3년 후에 집값이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런 심리들이 지금 저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를 좀 자극하기 위한 거예요. 정책을 일관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누르려고 했죠. 부동산 누르려고 했다가 가격을 올려서 잡으려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DSR 연도를 조정한다든가 50년 만기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게요. 지금 집값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고요. 그러면 제2금융권 PF가 문제된다고 연일 언론에 나오는데요. 제2금융권 PF 중에서 서울 부분은 15%밖에 안 돼요. 지방이 많죠. 지금 지방은 전혀 이런 정책들과 무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정책이라든가 가계부채 정책을 요걸 정책 하나로만 놓고 보게 되면 절대 안 되는. 이것도 국토 균형 발전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지금 지방에서는 그냥 또 하락이 멈췄다가 조금 거래가 되는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느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근본 대책은 못 내는 거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좀 멈춰주는 정도. 그리고 선도 지역인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강남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올라가면서 확산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주위 환경이 우리 성장률 떨어지고 있죠. 금리는 더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번 주에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반영돼서 선순환 구조로 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게 현재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님은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에 현재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 뭐 위기가 아닌 건 아니다. 상당히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의견 일치가 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최근에 나왔던 뭐 916 공급 활성화 대책이라던가 아니면 그 특례 보금자리론 뭐 상품 중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봤을 때 문제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거 전에 그 전에 그 올 작년 8월부터 올 지금 최근까지 지난 1년간 그 현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다시 평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고 우리 맨 처음에 이 토론의 맨 처음에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부총리의 이렇게 대립된 그런 입장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 심각한 상황이고 딜레버리징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완만하게 증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추경호 부총리. 지금 이게 위험한 상태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줄여야 할 것인가. 사실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가계부채를 이렇게 줄여왔거든요. 한 지난 10년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도 줄이지 못하고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전 정부 모두 그렇게 해왔거든요.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상황상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으면 지금 이제는 이제 줄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현 정부 들어와서도 이게 오히려 거꾸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이게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게 확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확 줄어들었으면 저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조금 많이 안정화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 다시 이제 대출을 안고 뛰어드는 그런 계층은 없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난 1년간 정책을 잘못 펴왔기 때문에 다시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막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정책이 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아니라 이것 전에 이미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많은 대출 정책들 예를 들면 그 다주택자들에게도 대출을 완화시켜주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도 뭐 LTV 뭐 완화시켜주고 지금 이미 그렇게 잘못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정책을 그 상쇄시키기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적절한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리긴 뭐하니까 좀 부족하다,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난 5년간 그 뼈아픈 그 주택 정책의 잘못된 정책으로 그런 아픔을 겪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지금까지도 이렇게 누적적인 효과가 이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있는데 아주 악영향으로 자 이거를 우리가 정상화하는 방안은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필요로 하는 곳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공급 관련 규제를 좀 풀어야 되고 또 우리 대출 규제도 또 과도하게 또 다주택자는 무조건 악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그 개념으로 그 아주 그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금 또 예를 들면 불가피한 다주택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임대사업자라든가 또는 또 지방의 주택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수도권의 주택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 불가피하게 직장이 떨어져 있거나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투기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요는 또 인정해주고 또 지방의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도 내가 또 별도로 집을 구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과도한 이런 어떤 이념적 잣대로 어떤 규제 잣대로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주 오만한 그런 정책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하나 그것만 정상화시키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걸 하나하나 해가는데 중요한 제도가 지금 그 국회에서 이 법률 이게 그 저 다수의 어떤 그 발목에 잡혀갖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정 교수님의 지적을 다시 한번 좀 더 돌려드리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너무 얼어붙어서 이게 경제에 큰 부담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일부 대출 규제를 풀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풀었다가 이번에 다시 조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한 말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정책이라는 거는요, 탄력적으로 가야죠. 이게 좀 조였다 따라서. 풀었다 하는 것은 그게 정책이 아닙니까? 소위 튜닝입니다. 정책이라는 걸 과격할 때는 과격하게 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호, 5개 일기 신도시 만드는 그런 정말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됐을 때는 그런 과감한 또는 대책도 필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과감한 대책이 시장을 과도하게 이렇게 좀 침체시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땐 또 튜닝 정책을 해야죠. 또 다시 좀 걷어들일 거 걷어들이고 좀 다시 막을 건 막으면서 이 정책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게 또 우리 경제 주체들의 욕구에 맞게 또 이렇게 조정할 건 조정하면서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조정해 가는 것이 정책이죠.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튜닝 조였다 풀었다 이런 튜닝이라기보다 이 비일관적이고 지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공급 활성화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공급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공공 부분에서 공급을 하게 뭐 12만 호 아니면 5만 호 공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신도시 규모 확대 이런 거. 그렇지만 그것을 공공이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 LH를 개혁하면서 줄이겠다라고 하거든요. 공공이 그걸 주도해야 되는데 주도할 주체가 지금 확실하지 않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다른 한편은 또 민간의 공공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들여다보면은 이게 PF 사업장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냐. 아시다시피 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미분양 그 처리 물량이 많고 지금도 대기 물량이 많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뭐 PF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에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오히려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뭐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다 작용을 하고 사람들의 이제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나온 대책이 공급을 하는 것이냐? 그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조였다 풀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방향성에서 지금 방향성은 뭐냐면은 땅값이 그 부동산 가격이 최고를 쳤을 때 그냥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마구 들어왔던 사업자들이 지금 PF 사업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문제거든요. 이들을 다 살려주기보다 지금은 저는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이제 부채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이러는데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돈을 20조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PF를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금융권도 위기를 가져오지만 이것을 보증을 주는 허그라던가 캠코라던가 산업은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것이 다 부실이 되면 또 다시 부실을 떠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조였다 풀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다. 지금 정책 설계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런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일관되게 가야 될까요? 계속 그러면 말씀하시는 일관되게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계속 조여만 가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조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속 풀어왔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냥 그렇게 투기억제라는 자꾸 이렇게 전 정부 그렇게- 탓을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접근하시면 자, 안 다른 되고요. 분들. 예. 이 가계부채건 기업부채건요. 부채 문제를 정쟁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그래서 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가계부채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나오면서 역사상 가장 최저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0.5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중세 흑사병 때도 5% 금리가 있었습니다. 예? 2000년대 수메르 시대 30%였대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양적 완화, 4대 선진국에서 양적 완화 30조 달러 풀어놨고요. 모든 나라가 GDP의 10%씩 재정 적자를 해서 돈을 풀어놨습니다. 한국만 오른 게 아니라 딴 나라도 다 오른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나타난 결과로서 이게 전 정부니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책을 내놓는데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하반기나 21년 상황으로 금리가 안정화되면 다시 간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때는 예.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부채 문제 얘기하면서 꼭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치가 아니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3년간 시달려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금리를 낮췄더니 대출 금리가 너무 싸니까 누구나 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랬습니까? 가장 또 투자 점잖하게 독일 같은데요. 그 이전부터 저금리가 오면은 1910년대 후반기부터 코로나가 발생할 때까지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가 따블로 올랐어요. 네. 딴 나라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법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누가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을 아주 자주 정책을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 계약할 때 통상 2년, 3년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정권 출범하자마자 뭐 6개월 단위로 막 바꿔가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진짜 땜빵밖에 안 되고요. 더 시장을 혼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지금 맥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먹히지가 않을 정도로 부채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함윤 교수님은 지금 예, 이 예. 논쟁에 대해서 그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게 맞고요. 또 금리가 낮아서 맞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도 올라긴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 아마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중반에서부터는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지역들이 사실은 그때 지정했던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제 9월 26일에 발표한 것은 그때 지정했던 지역들을 좀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게 정부의 발표였던 것 같아요. 공급 대책에 관련돼서. 예. 그래서 보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에 굉장히 강하게 묶여져 있던 어떤 그 부동산 규제들을 하나씩 좀 제거를 시켜 나갔죠. 그랬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그걸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걸 계속 묶어두고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제거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욱 부동산 가격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락하는 시기에 제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개인적 판단에서 조금 과도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정책이랑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미스 같은 건 있었겠지만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게 조금 약간의 엇박자가 났던 부분에 조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면서 부동산 규제 그 부분이 좀 줄어들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충분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네.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정책 그 횟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을 무슨 뭐 경쟁하듯이 계속 그 28번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이제 1년 4개월 좀 지났는데 주택 정책 뭐 시리즈는 낸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고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미세 조정을 좀 해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 뭐 무슨 변덕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기에 우리가 돈을 많이 푼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게 주택 시장으로 몰려올 때는 그 주택 시장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본다면 그 많은 돈이 풀어도 소위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있어서 굳이 주택 시장으로 몰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계속 그 투기 억제라는 데 이 방점을 두고 세금을 올리고 뭐를 하다 보니까 규제를 계속 그 주택 시장 규제가 강화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 가격이 세금 올린 만큼 그 이상으로 자꾸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 돈은 저금리로 풀린 돈들이 다른 데는 가봤자 뭐 영향가 없으니까 결국 주택시장으로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시장을 하향 안정화를 위한 규제를 적정하게 풀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를 계속 모순적인 규제를 계속 하면서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정책은 제대로 가야지 어떤 그 이념적인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의원님. 이게 이념적인 잣대가 아니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역사상 우리나라 세계 역사상 가장 최대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가장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 저금리 정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이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이 그 당시 정권을 잡았어도 이게 우리는 실물 경제는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고 소상공인들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만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도 막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정책이 잘 됐냐?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면은 하락기란 얘기죠. 그건 상승기였고요. 예. 그리고 하락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정책들 이거는 무조건 소프트 랜딩을 시켜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급락하면은요, 우리나라 일본형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커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소프트 랜딩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게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인 가구가 지금 3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끌이라고 영끌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주식 매수자분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주택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 갖고요. 그러면 1인 가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대규모로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문제는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마 이번 주에 국회 세종이사당이 이제 국회가 전환하는 것 그래서 세종으로 이사가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지방을 활성화하는 지금은
양약 처방에서 잘 안 먹을 때 한방적인 처방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 그렇게 하면서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택이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도 그랬잖아요. 주택이 중국에서 너무 올라가니까 이건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했다가 너무 떨어지니까 시진핑이 그 말을 쑥 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쑥 빼고서 그러면 중국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또 사서 막으라. 근데 우리 정부도 똑같이 해서는 안 되죠. 나라 차원이 우리 수준이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최근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까지도 그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이것이 금리의 문제였다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저는 돌이켜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되게 비판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2017년 처음부터 좀 세게 규제를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부동산이 좀 급락할까봐 지금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부동산이 급락해서 이 경제를 위협할까봐 처음에 이렇게 핀셋 규제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규제는 핀셋 규제로 들어가는데 금리는 이 대출 이제 코로나가 묶이면서 이것이 그리고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은 DSR 규제를 처음부터 좀 세게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DSR 규제가 2018년이 돼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에도 예외 규정을 많이 두었거든요. 예. 결국에는 부동산 세금을 세게 매겼다, 규제를 세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규제는 되게 핀셋으로 하고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규제 제대로 못 하고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근데 대출 규제나 금리를 왜 못 잡았냐? 그거는 코로나 시기라고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금리가 딱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반전이 되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부가 한 것 때문에. 그 잘못한 거예요. 저는 지금 현 정부도 지금 초반에 지금 단추를 잘못 꿰고 있고 뭔가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도 앞두고 이제 다가오고 하니까 이게 급락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걸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다시 이걸 살려보려고 PF에도 돈 좀 40조, 20조 집어넣고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문제가 터진다?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해서 이 위기를 더 크게 송현님, 만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 PF 대출 그거는 공급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급을 원활히 지금 해주는 공급이 겁니다. 부족한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가급적이면 이 수급 조절은 그 시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조세, 과도한 세금에 의존한, 소위 말해서 투기 억제라는 그 과도한 투기 이익을 환수한다라는 그 목표가 그게 결국은 전가 현상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주택 가격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또 추격 매수로 결국은 저금리로 풀린 돈들이 몰린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잘못된 그 폴리시 믹스가 된 거죠. 저는 그런데 이번에 오늘 우리 주제가 가계부채니까 좀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제 주로 우리 그 가계부채 대종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사실상 생계형 대출도 좀 꽤 있거든요. 그렇죠. 민간 대출 중에는. 그 중에서도 저는 사업자 대출. 이분들이 굉장히 최근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리고 또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결국은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소규모 중소 자영업자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렵게 이제 그 자금을 대출받아서 하다가 결국은 갑자기 인건비가 올라가고 갑자기 이게 그 근로시간 단축이 되다 보니까 가족끼리 의존하다가 또 가족 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자금 대출 받아서 또 버티고 그게 악순환이 돼서 지금 사실 자영업자의 이런 부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국가적으로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 대출 가계부채 문제 또 아까 청년층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따로따로 대책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좀 큰 틀로 다시 한번 와서 정리를 해보면 정부 여당의 기본 입장은 부동산 경기 급락도 막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대출 좀 풀었다가 다시 또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니 다시 좀 조이는 그런
뭐 튜닝이라고 표현하신 그런 정책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다라는 표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 분께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아까 우리 양약으로 안 되니 한방약이 필요하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조금 정리해서 정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해야 할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 좀 두 분 의견 줘보시죠. 핵심은 금리인데요. 금리. 네, 금리인데 더 올려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가계부채만 개당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금리가요. 기준금리가 3.5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3, 4.5 이 정도 돼요. 근데 지난 15년 평균을 보면은 이 기준금리 대비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담대 금리가 한 2% 이상 비슷한 수준은 많았거든요. 그럼 5.5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하고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제 주담대 금리를 낮추면서 좀 튀어 올라가고 있는데 예. 저는 이번이 굉장히 왜 제가 한방적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과거와 비교 시점이 없어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았던 적도 없고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도 없고 이런 다양한 금융권과 연결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주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진국 미만에 있죠. 그래서 뭐 주거 거래 투명성부터 시작을 해갖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택을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주거하는 데는 큰 불편 없을 정도로 예. 임대주택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1인 가구들을 하기 위해서 이 가구 수가 지금 늘거든요. 인구는 주는데 가구 수는 늘거든요. 1인 가구들이 좀 나름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는 민간한테 열어줘도 저는 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택의 수요를 내가 꼭 안 가져도 이제 더 이상 주택이 그러면 2021년 7월이 고점일 텐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부가 공급도 적절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큰 그림으로 다양한 복합 처방을 해갖고 부동산이 올라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이 안 느는 건 분양을 안 하고 분양을 안 하니까 착공도 안 되고 경기도 나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슨 생각을 이렇게 분양을 안 하면 3년 후 4년 후에 또 지난번하고 똑같이 오르겠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금리 부분 첫 번째는 지금 은행권 금리는 뭐 그냥 은행권이 수익도 많이 나고 예금도 많이 늘기 때문에 건전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중금리 시장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겪고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중금리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못 받으면 바로 10%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10% 좀 넘다가 그다음 단계 가면 그냥 거의 최고금리 20%에 육박할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금리 시장이 되는 제2금융권에도 어떤 식으로든 좀 자금 지원을 해서 중금리 시장이 은행권이 4.5면 중금리가 한 6, 7 정도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이렇게 짓는 데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착공을 공급을 못했던 건 사실 수도권에 땅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건설회사 만나보면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주거 문화를 새롭게 하기 위해 그래서 3, 4년 지나도 별로 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소프트 랜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 심리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성으로 몰려있는 제가 PF 말씀을 계속 드린 게 그게 뇌관처럼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캠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부실 채권을 어떻게 됐는데 한 번에 확 인쇄해서 뭐 정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찔끔 하다 보니까 해결은 안 되고 그 사이에 금리는 안 떨어지니까 이자 비용만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구조적인 한방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분의 예, 평가 예. 듣겠습니다. 아까 이제 송 의원님께서 뭐 선순환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공급도 활성화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수도권에 이제 지을 데가 없다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건축 자재 값도 올랐지만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공급을 하려면은 사실은 현재처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는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분양가로 내게 되면은 그걸 이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그 소비자들 더 이상 없는 것이고 살 사람은 다 샀고 예. 그게 다 사실은 이것을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그동안 너무나 폭등한 이 폭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좀 끌어내린다기보다 정상화시켜야 된다. 정상화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정상화를 막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가격이 내려와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그 대출 완화 이거 뭐 50년 그 주담대 뭐 이것을 막는 것으로 안 되고요. 이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라던가 뭐 임대사업자라던가 규제 지역에도 LTV 뭐 이거 푸는 것들 이런 것들 다시 원점으로 좀 돌려야 되고 DSR을 좀 더 강화해서 원래의 엄격한 규정 지금도 DSR을 많이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DSR을 좀 정확하게 규제하고 자기 소득에서 빚 가운데 쓰는 포션을 그렇죠. 어느 정도로 정하는 예. 거 말이죠. 좀 예. 그 대출 규제를 그 전체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하고 그다음에 금리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만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는 금리 정책이 따로 있고 예. 왜 환율이라던가 이런 방어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제대로 하는 거 DSR 규제를 제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만 제가 정리하고서요. 예. 이제 정 교수님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억지로 막지 마라. 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이걸 지적해 주신 거고 홍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 중금리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부실 자산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등등을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이제 두 분의 평가 한번 들어봅시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제 이 수도권에는 땅이 없다, 추가적인 주택 공급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 요즘은 이 주택 공급 이 기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종상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직 이렇게 좀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해서 이렇게 좀 더 좁은 공간에도 보다 많은 또 주택 공급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이 강서구 청장 이렇게 지금 선거 보궐선거 아주 뜨거운데 그 김태우 후보가 이제 고도 제한 공항 주변이라 이제 고도 제한이 심하지만 좀 더 섬세하게 따져 보면은 조금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고도 제한을 조금 일부 완화한다면 또 그 강서구 같이 좀 아주 새롭게 떠오른 지역에 예.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고 또 일기 신도시에도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를 좀 더 완화해 준다면 얼마든지 추가 주택 공급 여력은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규제입니다. 규제를 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도 다시 강화하고 이런 거 떠나서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가고 가급적 시장 기능으로 공급이나 수요가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게끔 그 과도한 규제를 좀 걷어내고 꼭 필요한 거는 다시 보강해서 하자. 이런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본 취지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그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전혀 좀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두 분의 주장이 우리 성 교수님. 예, 그 정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하향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대출 규제 지속이 맞느냐? 대출 규제를 이제 뭐 좀 완화했다가 뭐 약간씩 다시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점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너무 부동산 시장이 거기에 플럭추에이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는 하향 안정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경제 주체들에게 그리고 확실한 심리를 심어주는 겁니다. 공급이 될 테니까 패닉 바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특히 어느 지역이냐면은 수도권 특히 공급 좀 보면 서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정책 같은 것도 보면 사실 그쪽 방향에 대한 정책 포인트를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신통기획 같은 거에서 빠르게 그 재개발 재건축 일어나게 한다든지 뭐 지금 땅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무슨 그 고품질 임대주택 같은 거에서 같은 걸 해서 좀 이렇게 그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걸 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공급 정책이 같이 가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하향 안전화 안정화 방향으로 갈 것이라 보고 대출 규제 부분은 뭐 왔다 갔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급격한 변화는 저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그러면서 또 가계부채 대책으로 한쪽에서는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견제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니다. 오히려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쪽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주장으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시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맹수지 아나운서가 설명해 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가계대출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3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9월 14일 가장 많은 정보량을 보였습니다.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75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9월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습니다. 또 9월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예고하자 한국은행도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해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가계부채와 함께 언급된 연관으로 은행, 경제, 정부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의 주요 지표인 민간 소비 회복세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우려했고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우리 경제와 금융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고평가됐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도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가계대출 부동산 연착륙 조치, 가계부채 급증 50년 주담대, 특례 보금자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작년부터 주택시장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주택 구입 자금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을 강화해 대출 가능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며 관련 이슈들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계부채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아까 잠깐 홍 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다뤄봐야 할 주제가 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지만 우리는 미국만큼 그만큼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부동산 하향 안정, 가계대출 대책으로 금리 인상만큼 좋은 건 없다. 이제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더 금리를 올리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는 그 반론도 있고. 자,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의원님.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그 미국에 이번에 그 보니까 10년 그 만기 미국채 10년물이 16년 만에 최고치인 4.8%로 이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은 세계적인 이제 고금리 상황을 또 말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그동안 5차례 금리를 3.5% 수준으로 이제 동결해 왔지만 그 아마 이제 상승 압력은 굉장히 더 강하게 다가올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오늘 모 언론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필요성도 이제 있다라는 이제 주장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우리 그 서민들 우리 가계 부채 문제가 사실은 잠옷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최대한 좀 억제하고 오히려 이제 다른 그 경제에 어떤 그 내실을 좀 더 기하고 우리 그 다양한 그런 보완 정책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금리 문제가 이 가계부채 부동산을 넘어서 기업들의 생존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부채 늘어가는 속도가요, 가계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상태고 맞아요. 부채만 느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부담하는, 특히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를 함부로 이렇게 올려서 한국이 과거와 다른 거는 가계부채가 지금 오늘 주제지만 사상 최대고 기업 부채도 사상 최대인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정책, 금융정책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이중 구조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 1금융권의 은행권 중심으로 한 금리들은 어느 정도 현 상태로 좀 유지를 하고 2금융권, 3금융권이 지금 일정 부분 요즘 증자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증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이 대출 기능을 해야 되는데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빌려가시는 분들이 또 가계부채가 가장 많으신 분들이에요. 신용이 가장 떨어지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또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만 1,000조거든요. 소상공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이중 구조가 이 상태로 이 현재의 금리 수준이 현재의 금융시장에 1년만 더 가게 되면은 한국의 양극화는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벌어질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데 적어도 오늘 나오신 여야 의원은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의견 일치를 봤네요.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고요.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를 관리하는 거와 고용을 관리하고 그리고 금융시장, 넓게는 금융시장, 실물시장, 그리고 국제경제관계, 금리차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게 한국은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제가 다른 데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모기를 잡기 위해서 화염 방사기 쓰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도한 방식이고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타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은 이거와 관계 없습니다.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올려야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너무 과도하니까 올리지 말자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은행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 보고 가계부채는 그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엮어서 보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가계부채나 부동산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했을 때 인식이- 너무 말씀하신 거 너무 알겠습니다. 큰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예. 그러면 이제 물가하고 고용 등등을 따로 토론을 해야 하니까 그 얘기는 알겠고요. 정 교수님. 저도 비슷한 그 입장이고요. 그 한국은행 총재의 아까 그 동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사실은 금리 정책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럴 때에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금융 정책으로 대출 정책이라거나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엇박자가 나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제가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금리를 조금 이렇게 해서라도 좀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체가 어렵잖아요. 아니면 이제 다른 목적들하고 충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대출 정책, 그다음에 금융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잘 운용을 해야지만이 이제 그러한 나쁜 충돌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양쪽 사이드가 양쪽 주장이 서로 약간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한국 경제에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갈지가 좀 고민스럽다. 그게 금통위의 고민이겠죠.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한 30초 정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가계부채 문제로 좀 국한해서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 교수님. 예, 가계부채 문제긴 한데 가계부채가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정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공급을 더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렴한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수도권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량
고액으로 공급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출 쪽을 좀 정리를 해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너무나 과도한 수요를 좀 해소해 주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한경 교수. 예, 작년에 이제 그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많이 완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약간 가격을 끌어올린 면도 좀 있긴 한데요. 또 그만큼 또 부동산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이 확보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 수단을 때로는 약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물론 과도하지 않은 형태로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은 형태로의 어느 정도 유연한 조정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이제 증가 속도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성국 의원. 2008년 글로벌 금융 당시에 미국의 가계부채가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를 줄이는데 한 5, 6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어느 특정한 정책 갖고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대화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올해가 성장률이 정부가 1.4로 보고 있지만 더 낮아질 것 같고 내년도 1%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역사상 이렇게 하락률이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60년 만에 처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의 정책들을 경주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함께 좀 생각을 좀 바꾸고 좀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면 가장 가까이에 큰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송석준 의원. 예,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과 아주 이렇게 연계가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 이제 필요한 때라고 보고요. 예,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 기능을 잘 살리고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 가계부채가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 그리고 또 시장 개척, 정상외교를 통한 시장 개척을 통해서 서민경제를 든든하게 하면 가계부채 문제도 이제 건강하게 선순환의 레버리지 역할로 좀 전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걸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이 자영업체, 중소자영업체들의 그런 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섬세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특례 보금자 이론 등의 일부 대출 규제 다시 확대한 부분 그리고 9.16 부동산 대책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의 지적이 이것이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쪽에서도 이것만으로 모든 게 되지는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정말 시기 놓치지 않고 정부가 기민한 대책을 고민하고 내놔주기를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하반기 경제 전망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정책 토론 43회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한 토론 방송 후 시청자 모니터 내용입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유값에서 원유값이 오르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걸었죠. 예. 근데 하반기 와서 다 올라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임시방편 정책이죠. 근원적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줘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우유 가격 인상 사례를 통해 정부의 가격 통제 및 지원 정책의 한계를 알게 됐고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민생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줬을 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그 낮은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유통업자라든지 그 판매업자들이 더 마진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 박상희님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 유통업자들이 마진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발언했는데 일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전체로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함께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 주가라든가 또는 물가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 악재라는 사실을 밑에 깔고서 윤창현 의원의 토론 내용을 두고 시청 소감이 엇갈렸는데요.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시적 악재라고 설명해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됐다는 평가와 세계 경제의 많은 변수를 배제한 채 전쟁 종식 낙관론에만 치중하는 주장에 공감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참 신기한 거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윤동열 교수의 견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경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조해 설득력이 있었다고 합니다.